이때는 모든 집안에서 경쟁적으로 족보를 제작합니다. 명문가는 명문가대로 자기 집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고, 신흥 가문들은 과거에 한미했던 조상들을 은폐하고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족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족보를 만들기 쉬운 상태, 조건이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족보가 이제 아들과 딸을 모두 기록하는 이런 족보가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족보, 이렇게 바뀝니다. 부계, 아버지 계열의 친손, 이런 족보는 뭐가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족보와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이 집안의 족보만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집안 족보하고는 전혀 연결되지를 않아요. 만들기도 쉽고 위조하기도 쉽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 족보의 맨 앞에 있는 서문이 있어요. 이 서문을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267개를 모으는데, 이렇게 모아진 족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267개 족보를 대상으로 간행 시기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저 3% 언제냐면 1501년부터 1550년, 다시 얘기해서 1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족보가 267개 전체 족보 가운데 3%. 이런 방식으로 50년 단위로 잘랐어요. 1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족보가 3%, 16세기 후반이 3%, 17세기 전반이 11%, 17세기 후반이 14%, 18세기 전반이 17%, 18세기 후반이 13%, 19세기 전반 17%, 19세기 후반 22%. 이걸 놓고 보면 족보의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서도 1900년대 일제 시기까지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족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는 아주 늦게까지 많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족보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조, 조상에 대한 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조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족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동쪽으로 왔다라는 이런 뜻에서 시조 동래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족보 가운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내용이 실린 족보가 상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 전부 다 사실로 인정을 하면 우리가 중국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물론 정말로 중국에서 온 가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가문을 전부 인정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족보일수록 조선 후기에 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조선 전기부터 계속 족보를 만들어왔던 가문에서는 조선 후기에도 계속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만 족보를 간행을 해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만든 족보가 없는 집안일 경우에는 자기들 시조부터 자기들까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죠. 특히 이 시조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아는 옛날에 저명한 사람을 시조로 하게 되면 그 집안과 충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중국 사람을 시조로 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시조야. 게다가 그 시기에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화 사상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화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유명한 사람을 끌어다가 시조로 삼으면 자기들의 집안의 격도 높이고 다른 집안과 충돌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족보에 우리 시조가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가짜라는 거는 아니지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성씨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신분 문제를 가지고 족보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족보는 양반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철칙입니다. 족보는 양반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양반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양반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왜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 높은 신분이니까 좋아서 뭐 이런 기분상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반이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고려도 안 그랬는데 조선은 정말 이상하지만 양반이 군대를 안 갔어요. 물론 그 당시는 일반 양인들도 직접 군대에 가는 이런 군역을 지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라고 하는데 이걸 내는 역을 졌습니다. 군대를 가기도 하고 군포를 내기도 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군역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 군역을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반이 되면 이 군역에서 면제가 된다? 그러면 양반이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래 신분 사람들, 양반 아래 신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또 열려요. 돈을 내면 관직을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고 이러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받고 관직을 주는 제도, 이걸 납속책이라고 하는데 납속책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수직, 관직을 받는다. 둘째, 면역, 국역을 면제받는다. 셋째, 면천, 천민이 돈을 내고 천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납속 수직의 경우에는 돈을 내고 관직을 얻어서 내가 양반이 되고 그 대가로 군역에서 면제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직에 오른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의 자격만 갖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군역을 지지 않으니까요. 자, 요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칭하는 겁니다. 나 유학이야 라고 하는 건데 유학은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왜 하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과거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양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양반되기 어려운 만큼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 자기 마음대로 나 유학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모칭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유학으로 계속 있다가 유학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양반 신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부역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족보입니다. 내 아버지는 마당쇠인데 그래서 나는 천민인데 마당쇠라는 아버지를 딴 사람으로 고치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족보에 내 이름을 끼워 넣는 거예요. 조상을 바꾸어서 내가 양반이 된다. 자, 족보를 사고 또는 족보를 만들고 하는 일이죠. 족보를 산다는 말은 족보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쯤 되면 양반 중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이 잔반들은 심지어는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입에 풀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기 전에 집에 있는 족보를 팔 수 있겠죠. 자, 이제 돈을 가지고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족보 장사도 생겨요. 이 족보 장사는 백승종 선생의 위조족보의 유행이라고 하는 글에 인용되어 있는 실록 기사 하나 소개를 하면 아주 생생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764년 18세기 후반이죠. 영조 40년에 사원부에서 국왕에게 아뢰는 말입니다. 역관 김경이라고 하는 자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사놓고는 시골에서 군역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꼬여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책장을 바꿔준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역관이니까 중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활자를 자기가 주조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 족보에다가 씌워 이렇게 덧대서 이름을 새겨주는 겁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내 이름을 이 족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활자를 가지고 남의 족보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찍어주고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아주 전업적인 족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다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겠죠. 이 김경이라는 사람한테 족보를 사가요. 그 족보에는 자기 이름이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부역조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다 양반이야 라고 행세하면서 군역을 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족보 사는데 들어간 비용만큼은 건져 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정조 때는 역시 사헌부에서 또 이런 그 상소를 올려요. 비천한 자들이 돈을 주고 양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고 관직까지 뇌물을 주고 임명장을 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업이 궁핍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그런 일을 하니까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의 액수가 줄어든다. 군역을 지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때요? 18세기 후반에 가짜 족보가 얼마나 많이 횡행했는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진짜 양반 가문에서도 저 가짜 족보를 못 만들게 하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진짜 족보를 어떻게 보호할까? 저 가짜와 우리 진짜가 어떻게 섞이지 않게 할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별보. 이건 뭐냐면 그래 우리 집 족보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본래 족보에 껴들지 말고 별보로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 같은 어디 무슨 시 족보인데 우리의 본래 족보와 너네 가짜 족보가 구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타협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어느 집안 족보는 가짜가 많이 섞였어. 어느 집안 족보는 가짜가 많이 없어. 그래서 가짜가 많이 섞인 족보를 탁한 족보, 탁보. 가짜가 많이 섞이지 않은 족보를 맑은 족보, 청보. 이렇게 구분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죠. 이게 18세기 조선의 사회상입니다. 여기에 또 끼어든 사람들이 있어요.